예, 매부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는 별로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런가요?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저 방송 보면서 그나마 이제 좀 멘탈을 잡으시는 데는 도움이 되셨겠지만 작년 수익에는 큰 도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작년에 뭐 수익을 본 들이 뭐 있겠습니까? 네.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주식의 고수들은 다 돈은 내가 잘해서 번 게 아니라 시장이 나를 돈을 벌게 해줬다 했었잖아요. 작년 장은 진짜 너무나 이제 막 힘든 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힘든 장에 재작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쉬는 것도 투자다. 예, 한 1년 더 쉬시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오히려 과거의 사례에서는 금리를 올릴 때부터는 또 오히려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뭐 그런 사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50bp 그러니까요. 그리고 75bp 예, 그런 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페드의 행보에 그런 부분이 이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페드의 행보가 좀 더 말 그대로 매파적으로 호키시하게 변했을 때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그런 가이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좀 많은 반성을 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2023년 이제부터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나간 이 몇 년을 보니까 2020년 터진 코로나 이후에 급락장 한번 겪었고요. 그 후에 폭등장을 겪었고 다시 지수가 2,300 정도 와 있는데 공교롭게 거의 2019년 코로나 직전 장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세월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좀 연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2023년 올해 증시는 일단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예측하시는지 뷰 먼저 좀 듣고 가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50만을 찍은 이제 방송이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랐지만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1년 오르면 그 다음 해 또 빠지고 또 특히나 2년마다 조정이 오면서 약간 큰 기회는 10년마다 오는데 그 2년마다 제가 보너스 장이 온다라고 그 보너스 장이라는 게 시장이 또 확 빠져주면서 싸게 살 기회를 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는 게 또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21년 연말이면 우리 고객들한테는 금이나 금 ETF 그런 걸로 이제 방어적으로 이제 포트를 바꾸고 그러면 2022년 되면 또 시장이 빠져줄 거니까 그때 이제 다시 방어적인 포트에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전략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었더라고요. 미래를 내다보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지나간 거고요. 네. 앞으로 23년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 보면 우리가 20년 초에 급락 그리고 21년까지 지수가 3,300 네. 2022년도에 다시 옛날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 2200까지 또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왔는데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홀수해에 돈 벌고 짝수해에 방어하고. 그래서 이제 2023년이에요. 짝수해의 하락이 깊으면 깊을수록 홀수해의 반등이 아주 셌습니다. 그러면 짝수해에 언제 또 장이 이렇게 빠졌었나 보면요. 최근에 25년 역사에서 보면 98년 IMF 이후로 98, 99년 시장이 쫙 오르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마치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 이렇게 하락하듯이 성장 좀 많이 빠졌잖아요. 2000년도에 우리나라 지수가 51% 빠지거든요. 2000년도에 그때도 짝수예였어요. 그리고 2001년도가 여전히 닷컴 버블이 한창 꺼지면서 힘든 장이었고 2001년도에는 또 9.11 테러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그 무시무시한 9.11 테러까지 있었는데 2001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37% 올랐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빠졌던 해가 언제냐면요. 2008년이야.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지수가 41%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41% 빠졌었는데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지수가 얼마 올랐냐면요.
49% 올랐어요. 아이고. 지금 금융위기 때랑 비슷하다. 아니면 닷컴버블 깨질 때랑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3,300에서 지금 2,200까지 말 그대로 33% 빠졌어요. 나스닥 35% 가까이 빠졌어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고점 대비 한때 40% 빠졌었어요. 예, 그 정도 이제 빠졌다가 그러면 이 정도면 여기서 더 빠져야 되는 건가 아니면 충분히 빠졌나라고 봤을 때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년 경기 침체를 다 반영하면서 그래서 역대 98년 이후로 25년 동안의 하락이 총 7번 있었거든요. 그 7번 중에 방금 제일 많이 빠졌던 2000년 그리고 2008년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빠졌던 게 바로 2022년이에요. 네, 24.9% 빠져. 예. 연말 지수가 뭐 좀 너무 힘없이 맥없이 빠지면서 좀 짜증나고 불안하고 그렇게 끝났지만 제 머릿속에는 25%나 빠져죠. 그러면 내년에 시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2023년은 우리가 제 주변에 이제 투자 고수들 있잖아요. 네. 이번 장에 나는 안 터졌지롱 하는 고수 한 명도 없어요. 원래 항상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면서 이제 대응을 공격을 잘 안 하던 분들은 못 먹고 이제 안 터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번 분들은 제 주변에 다 터졌어요. 다 터졌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터질 땐 터져요. 예, 한 골 먹었어요. 근데 2대1로 포르투갈전 역전하듯이. 예, 그런 식으로. 이번에 뭐 아르헨티나 우승하고 이래 보면 처음에 2골 먹다가 역전시키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그러면 체력이 전 세계에서 이제 축구 랭킹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어떤 경쟁력, 우리나라 기업들의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고 김민재 선수 있고 이강인 선수 있고 황희찬 같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 스코어가 바로 이제 코스피의 상승률이라고 보지는데 저는 내년도에 역전 가능하다. 예, 그런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는 정말 새해는 작년 손실 다 만회하시고 큰 수익 내는 한 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여전히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가는 가운데 시장은 연애 좀 뻥까치는 거잖아, 솔직히 이렇게 예측을 좀 하면서 서로 바라보는 이 금리의 어떤 그 레벨이 상당한 격차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갭이 있더라고요. 연준이 많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시장 예측이 맞을 것이냐를 놓고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내년 금리는 어느 쪽이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페드 금리가 여전히 뭐 최종 금리 수준을 뭐 5.2냐, 5.5냐, 6이냐 한때는 뭐 7 얘기까지도 나왔었으니까 그죠? 그 얘기 때문에 아니 금리가 6%? 그러면 주가가 안 되지. 네, 이런 게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9월 30날 2150을 찍었고요. 미국 지수는 거의 10월 13일 정도에 이제 저점이 나왔는데 그 10월 13일 이후로 다우는 거의 15% 상승을 했고요. 그죠. 네. 그리고 S&P 500도 한 9%, 나스닥도 반등을 좀 했다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한데 왜 그러면 지수는 여기서 반등을 들어갔을까? 지난번에 기록을 했던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2%대의 그 금리를 돌파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물은 계속 이제 페드의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2년 금리가 미리 선반영하면서 막 올랐잖아요. 따라가죠. 네. 아니 그렇게 막 올랐는데 지금 2년물 국채 금리도 보면요. 이제 2년물이 4.36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4.5까지 페드 레이트로 올려놨는데 왜 4.36이지? 10년물은 왜 4.74 하고 있지? 예, 그렇게 보면 그 최종 금리 부분인데요. 과거에 2006년도에도 페드가 17번 금리 인상을 하다가 멈췄을 때가 금리를 5.25까지 올려놨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5%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금리 인상을 멈췄거든요. 지난번 2018년 연말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3.22까지 갔을 때
그때도 페드가 2.25까지 막 금리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2019년 가서 금리를 안 올리는데 그때도 보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떨어져요. 그래서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페드의 정책금리보다 밑에 있을 때는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감히 페드의 정책금리 인상이 내년에 아직까지 2월, 3월 두 번 더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두 번 더 하면 50bp, 25bp 뭐 더 하면 5.25까지 갈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2월 초에 한 번 더 올리면 그걸로 끝 아닌가? 그리고 CPI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좀 달려 있겠지만 예. 2월 달에 뭐 금리를 좀 안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 지난번에도 9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거다 생각했다가 틀렸어요. 그때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이제 4% 이상으로 확 올라가 그랬었죠.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네 어쨌든 10년물 2년물 국채 금리가 페드 레이트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이번에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나간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이 금리 공포가 컸다면 23년에는 재무제표상 찍혀 나오는 실적 공포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불안감도 일각에서 있거든요. 네.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어떤 마음을 극복을 좀 해야 될지 네. 좀 알려주십시오. 어쨌든 주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선행지수입니다. 선행지수. 또 어떤 주식의 고수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주식이 선행지수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면 부의 효과가 일어나면서 다시 내가 이번에 주식으로 500만 원 벌었으니까 오늘 밥값 내가 낼게 뭐 이런 게 된다는 거죠. 또 1,000만 원 벌었으면 아빠가 이번에 뭐 하나 사줄게. 예. 운동화 축구 하나 사줄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이제 슈퍼개미가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이 선행지수가 아니라 경기가 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를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주식이 충분히 경기 침체 온다라는 얘기를 벌써 한 3개월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 어쨌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만큼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우리가 그 통계학에서 배운 중심 극한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표본을 30개 이상을 가져갔을 때 표본이 얘기해주는 그 데이터가 전체 모집단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그 중심 극한 이론인데 주변 한 30명이 회사나 뭐 주변 분들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 아니 2019년도에도 이렇게 연말에 식당이 붐볐었나 보면 2019년 연말에 송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여의도에서 저녁 때 식당 예약 안 하고 가면 잘못하면 자리가 없어요. 네. 거기다가 관광객은 막 또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 그런 측면을 보면 분명히 우리 주변의 분들은 이 코로나에 억눌러져 있었던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게 이제 본물처럼 터지는데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의 금리 수준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 갈 거 안 가고 그러려나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혹독한 경기 침체는 안 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질문은 항상 드리면서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질문인데 내년 뭐 예상하시는 우리 코스피 밴드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장이 전반부가 높고 후반부가 약간 낮을 것인가 아니면 전반부가 낮고 후반부가 높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 부탁드릴게요. 그 코스피 전망이 저희도 하면서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 하긴 합니다. 다행히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맞았고요. 2021년도는 뭐 올해는 왔다 갔다 하는 장입니다 하면서 뭐 3,000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2,850, 위로는 한 3,450 뭐 그렇게 예상했다가 2022년 제가 떨어지는 장 잘 못 맞춰요. 네. 왜냐하면 제가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안 하잖아요. 예. 항상 저는 이제 올라가는 거에 배팅을 하고 쉬고 올라가는 거 배팅하고 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롱온리 전략만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장 잘 못 맞추는데 올해는 많이 떨어졌어요. 예, 다행히 올해 전망을 이제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내년은 어쨌든 올라가는 장으로 저는 보잖아요. 네. 그러면 올라가는 장으로 보면 그 어떤 방송에서 제가 내년 연말 11월 달에 환율이 어느 정도 예상하냐는 갑작스러운 질문이에요. 예. 그때 그냥 평균치를 말씀드렸어요. 네. 1150원에서 한 2250원 사이 했더니 거기 나오신 분들 중에 제가 낮았던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환율이 공포스러울 때라 가지고 박전무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1260원대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약간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에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틀릴 수도 있는데 두 번 연속 이자가 하락한 해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든 올라갈 확률이 높고 많이 빠질수록 반등도 리바운드도 좀 높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지수대에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PBR 기준으로 0.8에서 1.2 왔다 갔다 냈잖아요. 그러면 PBR 1배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제? 2023년에 대한 PBR이 2750이 PBR 1배라고 보시면 와, 한국이 많이 좀 체력이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PBR 1배 2750? 어떤 분들은 이러잖아요. 내년 상반기가 되게 안 좋고 네.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은 좋다. 그러면 좋아지면 PBR이 1.1 정도는 갈 수가 있는 거죠. 좋아지는 것도 주식은 선반영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PBR 1배 2750인데 PBR 1.1을 하면 2750에서 275를 더하면 되니까요. 그죠? 3,000. 그러면 거의 3,000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1.1보다는 약간 낮아. 그래도 2,900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2,900 하면 지금 되게 높아 보이죠? 그렇죠. 되게 높아 보이는데 저는 내년 그것도 하반기가 아니라 주식은 왜냐면 리딩 인디케이터 선행지수니까 상반기에 2,90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레인지를 설정을 하고 자 그러면 밑으로는 얼마 보는데 예. 어떤 분들은 또 레인지 설정할 때 이런 분들도 있어요. 1,800에서 3,300 아이고. 이런 레인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 레인지를 얘기할 때 어쨌든 내 의견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2,150 전 저점을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100포인트 이번에 이제 배당락이 있어가지고 한 40포인트가 빠졌는데 2,150을 크게 화해하는 2,100을 깨거나 그런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근거로는 환율이 1,440원 하다가 지금 1,260원이잖아요. 환율이 빠르게 개선이 되는데 시장이 전저점을 깨면서 막 패닉이 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01년, 2년 이럴 때도 보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500까지 미리 빠졌다가 500에서 630, 500에서 630 왔다 갔다 했었어요. 9.12 테러가 터지면서 460을 가기는 했었지만 환율이 여기서 안정화돼 보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채권 투자액이 사상 최대거든요. 왜 채권에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돈 맥경하니 얼마 전에 되게 말 많았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또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돈을 빼죠. 특히나 채권에서 돈을 뺍니다. 근데 지금 채권 투자 잔액이 230조. 아주 그렇다는 말은 결국은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원화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에 외국인들은 배팅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더라도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서 지수가 2,900 그리고 밑으로는 2,100은 깨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감히 해보고 있습니다.